저번 시간까지 그 교과서를 했는데, 뭐 이제 한 번씩 용어사전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용어사전도 중요하니까 용어사전 봐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어사전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저번 때부터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간만에 시작을 합니다. 딱히 이 용어사전이 그렇게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좀 욕심이 생겨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용어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랑 같이 한 문제 잡는 거고, 또 하나는 근데 그게 거의 어려워요. 거의 못 보던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그냥 과거에 그 이전에 용어사전에 했던 내용 이게 겹치는 거 빼는데, 요번엔 좀 같이 조금 보고 진행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에 했던 건 좀 빼고 진행할게요. 그 전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다다면은 다다를 보는데 다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이제 요 용어사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은 잡고 간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 용어를 비워놓는다. 그래서 용어를 써야 되는 것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빈칸을 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잡고. 그건 뭐 용어사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니코포이아, 말도 어려워요. 딱 와닿지도 않죠. 이제 니코포이아인데 이제는 성모 마리아의 도상 중 하나인데, 이제 도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 사각형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니코포이아 이게 써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니코포이아가 나오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의미로. 근데 이거는 좀 타당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니코포이아라는 거를 쓸 확률이 좀 있다. 자, 그리고 자, 그 특징 보시면 일반적으로 관람자를 향해 정면으로 앉은 성모자상을 말하고요. 다 뭐 정면상이에요. 그리고 성모는 보좌에 앉아서 무릎에 앉은 아기 예수를 두 손으로 감싸거나 한 손을 예수의 어깨에 얹고 있고요. 예수는 한 손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축복의 제스처를 취하죠. 좌우에 성인이나 천사가 자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두는 자,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어요. 예, 여기까지 깔끔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기는 맨날 뭐 하는 거고, 이게 다다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했는데,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니까 좀 볼게요. 다다라는 명칭은 뭐 우연히 펼친 사전에서 발견다. 여기서 또 이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 예. 그래서, 이들 다다 예술가들은 기존의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뤘지만은,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으로 기결되는 이성과 합리성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둔 서구 문화의 전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반문화 반예술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들은 작가의 의지와 무관한 우연의 결과를, 자, 우연의 결과라고 나왔는데 요거 잠깐만 좀 필기를 할게요. 필기를 좀 하고, 요게 이제 전후 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술사는요, 연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915년인데, 이제 1915년. 근데 1915년에 그 전에 뭐냐면,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요. 15년에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는 15년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자, 아방가르드. 자,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우리는 뭐냐면, 이제 구성주의와 러시아 구성주의.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절대주의가 존재합니다. 이 절대주의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요때 이제 같이 등장하는 애들이 별개로 등장합니다. 15년에 이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등장한 것이 다다예요. 다다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걸 왜 쓰냐면 다다의 우연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루프가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우연성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1917년에 뭐가 등장하냐면 1917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거죠. 이제 신조용주의죠. 신조용주의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요거를 이제 구성주의, 이제 절대주의를 얘기하고 신조용주의를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하학 추상이잖아요. 기하학.
추상.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전조 현상이 이제는 그 입체파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이 17년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초현실주의가 듭니다.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이 우연성이 쭉 가가지고 초현실주의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동기술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기술법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1946, 그러니까 1946년에서 7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해요.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우리가 자동기술법을 갖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액션 페인팅을 하죠. 여기서 끝나요.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기서 이게 다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액션 페인팅, 자동기술법, 그 다음에 우연성, 이렇게 해서 연결선상으로 맥락적으로 묶어서 얘네들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조용주의와 절대주의. 근데 이제 절대주의를 이제 잠깐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이제 1907년에서 이제 14년에서 이제는 입체주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는 기반으로 싹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뉴욕 다다를 대표하는 디시앙 말레이, 레드메이드, 그리고 사진, 오브제, 뭐 이렇게 미술계 뭐 딱히 뭐 별거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는 뉴욕에서 파리로 옮겨 파리 다다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이제 피카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조금 알아놔도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껏 수강되었던 형 이상학적 가치들을 기계의 반복적인 메커니즘과 동일시해서 그 무의미성을 강조했다. 이제 기계적인 것을 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하우스만 등등 이런 요소들이 있고, 자, 슈비터지도 중요하죠.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제 메르츠회화, 회화와 건축을 통해 버려진 폐기물, 폐기물 예술을 승화시켰다. 그래서 뭐 전과트라고는 하진 않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폐기물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한계를 넘어서 사진, 타이포그래피, 콜라주, 포토광초, 아무래도 기법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자, 거기까지. 다리파도 봤는데 여기만 볼게요. 조금 키르이너가 중심인 키르이너. 여기 보시면은 1906년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9세대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대응해가지고 창작과 삶의 자유를 왜곡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룹의 이상을 표명했는데, 창립 멤버였던 화가들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학도들로서 초기의 아틀리에 공동으로 사용해서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들의 당시 후기 그 시민사회의 도덕률을 반영하며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헤미안적인 삶을 방식을 구가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외에도 방고 훈학 고갱 뭉크에게도 영향을 받았고, 고유색을 무시한다. 과감하고 자유로운 색칠을 사용했고, 형태의 단순화, 자, 형태 강렬한 윤곽선, 자, 날카롭게 각진 형태, 뭐 이런 게 특징인데, 이런 거 강렬한 윤곽선이나 날카롭게 각진 형태는 이제 판화 기법에서 좀 많이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한번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과감히 넘어가세요. 제가 이제 계속 미리 보고 하는 거니까. 다비드도 우리가 보긴 봤는데, 신고존중 운동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도덕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한 엄격한 양식과 도덕적인 회화를 강조한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에서 그는 고전 조각의 라파엘로, 카라치 형제, 카라바조, 푸생, 과거의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했죠. 그래서 호라티우스 맹세 같은 도덕적인 주제의 역사를 선보였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정직함, 그 의무에 대한 헌신, 자기희생, 시민적 덕목, 더불어 색채보다 선을 강조했다. 주제를 명확하게 했다. 이 정도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고전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고전을 이제 연구했다라는 거고, 또 이 호라티우스 맹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인 주제, 얘네들이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란 말이야, 주제. 근데 이제 주제가 우리가 이제는 뭐 이제 도덕적인 거, 그리고 여기 뭐면 정직함, 그 다음에 자기 희생, 그게 이제는 국가의 그 충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덕목.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윤리적인 거,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념이죠. 이제 국가 이념. 자, 그런데 이 주제적인 요소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오게 된 그런 요인들이 어디서 갖고 왔냐면, 주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고전에서 갖고 왔단 말이야. 고전은 우리가 이제 또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몽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이 주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채보다는 선을 중시했다. 이거는 고전이에요. 그래서 색채는 뭐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루벤스주의에 해당되고, 이제 푸생주의는 선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선이 아니고 형태, 소묘를 중시한다 이 뜻이죠. 이제 형태의 명확성.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자, 그의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그건 과학자의 면모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미술 사상 처음으로 회화를 단순한 노동이 아닌 지적 산물로 인식을 했대. 그래서 지적 산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는 이 사회적 지위가 이제 예술가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지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사교육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창작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창작성을 인정받는 거야. 자, 그러는 화가들이 장인 지위에 벗어, 이게 장인, 우리가 저번에 교과서 할 때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독일에서는 막 뒤로가 장인의 그런, 그러니까 얘는 공예가죠, 공예가. 이제 공예가는 인정을 못 받죠. 이제 공예가는 인정 못 받는데, 그래서 지식인의 반열에 서 있는 그런 지위적인, 이게 결국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영향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46년 당시 피렌체 표적인 조각가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가 해부학과 원근법 드로잉 비롯한 미술 기초를 배웠고, 첫 작품의 스승 그리스도의 세례의 왼쪽에 있는 천사와 그 풍경을 같이 그렸고요. 이미 이 작품의 자연의 현상을 관찰해서 그렸는가 하면 윤곽선을 희미하게 스푸마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스푸마토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이 고전 미술가잖아요. 근데 고전 미술가인데 윤곽선이 뚜렷한 게 고전주의거든요. 이게 저부재 효과가 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공간과의 그 대상과의 그 경계를 스푸마토를 통해서 뭐를 해요?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푸마토를 쓴 거죠. 그래서 스푸마토는 윤곽선을 흐리게 함으로써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현재 뭐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인. 미국. 자, 1960년대. 이 사람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960년대 해프닝과 팝아트를 이끌었던 미국의 미술가인데, 회화파나 퍼포먼스는 다양한 작업을 했고, 초창기에 해프닝을 또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니까 뭐, 대표적인 해프닝 작품으로는 레벤 갤러리에서 사용한 자동차의 충돌. 자동차의 충돌인데, 나는 이제 원래 요거는 이제 도판이 의미가 없긴 한데,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잖아. 이제 이 퍼포먼스인데, 요게 좀 마음에 걸려요. 요거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있는데, 이제 사람과 자동차의 소리가 뒤섞이는 게 소음을 제시하고 있잖아. 소음을 배경으로 몸은 은색으로 칠한 작가가 자동차를 의인화합니다. 자, 소음을 배출하고 사람과 자동차 섞인 소음을 배출하고 몸을 은색으로 칠한 작가가 자동차에 의인화해가지고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는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고요. 다이나 팝아트 작품은 주로 추상표현주의 행위적 요소가 표현된 캠퍼스 화면에 옷이나 주방 도구 같은 일상의 실제 사물을 결합시켜서 아sam블라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sam블라주죠. 근데 이제 표현주의적 행위적 요소가 표현됐대요. 그러면은 팝아트에서는 조금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나, 다이는 작가의 그 개인의 감정을 그렇죠.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서, 월이나 리텐슈탄 같이 기계적인 방식, 왜 그러냐면, 그 기계적인 방식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리를 뒀다라는 거니까, 이게 또 잠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팝아트는요, 우리가 이제 팝아트의 특징은, 얘네들이 이제 상업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상업적인 주제를 갖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상성이란 말이죠. 일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오다드에서 일상성이 영향받아가지고 일상성을 갖고 왔는데, 이때 당시 이제 주변 보니까 이제 전부 상업적인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상업적인 거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비개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모더니즘의 비개성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립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중립성을 제시하는데, 그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개성이죠. 비개성인데,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추구하는 것이 비개성이라는 건 기존의 상업적, 기존의 그 상업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상업 기존의 이미지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팔려고 하니까 의미가 있잖아. 그 상업 이미지의 의미를 제거합니다.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로 싹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인 화법, 그러니까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망청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개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비개성의 일상성에서 중립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건데, 아까 이 작가는 뭐라 그랬어요? 막 제스처 행위적 뭐 감정 표현하고 막 그랬다, 감정을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정이 없어요. 굉장히 비개성이란 말.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거리를 뒀대잖아.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 파바토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수업 때. 그래서 짐 다이는 1960 후반에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뭐 인디펜던트 그룹에 그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것은 뭐 의미 없고. 예,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단체 초상화. 자, 길드나 군인, 자선단체. 이거는 이제 바로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17세기니까. 17세기니까 바로크인데. 우리가 이제 16세기 때 말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초상화가 있는데, 이제 홀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북유럽이 있는데, 이제 북유럽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북유럽에 이제 홀바인이 있어요. 예, 홀바인이 초상화의 그 정석을 보여주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거 이탈리아 이거 이상주의, 그래서 법칙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북유럽의 이제 관찰에 의한 사실주의. 어쨌든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얘가 정석이다, 얘가. 근데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요때 이제 뭐가 일어나면 이제 종교개혁이 있네.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교화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지 않아도가 아니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는 거죠. 신교였으니까. 그래서 17세기에 다시 이제는 반종교개혁이 같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 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요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길드나 군인 자선단체 회원들을 이제 그리는 초상화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발전했고, 16세기부터 단체 초상화를 발전시켜온 네덜란드 화가들이 17세기는 더욱 뛰어난 기법으로 발휘했대요. 그래서 할스와 렘브란트가 대표적인데, 여기 볼 게 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느냐? 당시 초상화는 모델 자세, 복장, 휴대품 등 특정 규격에 의존해서 고객의 특징을 표현했대요. 화가의 목표도 모델 지위에 적합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죠. 잠깐, 여기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게 기존의 초상화 방식이죠. 기존 초상화 방식인데,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중산층 고객 증가로 초상화가들의 임무가 이제 단순히 모델을 묘사하는 걸 뛰어넘어서 좀 더 도전적인 변화 요구가 있다. 이제 도전적인 이제 변화 요구인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칼빈 요구거든요. 요때 왜 제가 여기서 왜 좀 재밌는 게 있냐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막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이상화 이미지가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네덜란드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바니타스가 기억날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화가 그려지지 않으다 보니까 이제 정물화 같은 것들이 막 의미가, 그리고 해상무역이 발달하니까 진귀한 물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 프롬켄 회화라고 하죠. 근데 이게 바니타스하고 프롬켄 회화가 요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메멘토모리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메멘토모리라는 것이 죽음을 상기하는, 네가 기껏 그렇게 해봤자 너는 결국 죽는다,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청교도 사상에 이제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너 어차피 죽은데 그렇게 흥청망청 하지 말고 좀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켈빈주의가 여기서 보면은 초상화에도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초상화가 되게 화려하게 그려질 법도 한데, 얘네들은 되게 소박하게 그려지면서 막 명암 대비 주고 막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미로 접근하겠지만, 이게 되게 소박해졌다라는 게 요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모델 장식이 거의 없이 절제된 어두운 색상의 복장을 입었고,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란스 할스는 모델의 매력과 자연스러움을 투여하고 인격을 묘사하는 데 힘써 자연스럽고 활기 있는, 그러니까 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을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황금기를 맞아 시민사회가 발전하였고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체를 조직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다라는 거죠. 여기 또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자 할스에 보면 어떤 인물은 관람자를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어떤 인물들은 동료를 쳐다보거나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그 단체 초상화의 사람들을 개성 있게 표현했다는 거야. 표정은 딱딱하게 굳은 인물, 생동감 있는 인물 다양하다는 거죠. 검정 군복과 흰색 카라와 장식띠, 통일된 복장도 작품 전체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고 있고요.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모든 세부 묘사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즉흥적인 효과, 그리고 생동감 있는 붓질 화면에 알라프리마를 썼으니까 리듬을 부여하는 활력을 주었다. 또 렘브란트가 있어요. 렘브란트도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단체 초상화, 그러니까 이게 초상화 기준으로 얘기는 하지만 표현 특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초상화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모델의 심리 상태는 인격 묘사에 뛰어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트율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고정된 단체 초상화 선을 긋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할스가 단체 초상의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인물들을 캠퍼스의 선상에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일렬로, 왜냐하면 일렬로 구도하는 게 과거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다 접근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일렬로 발현하는 식은 아직까지 취하고 있었다는 거야. 반면 렘브란트는 이 작품에서 외과 의사 길드 회원들이 모두 화면에 왼편으로 몰아놓고 정경 중앙에는 툴프 박사가 절개시연을 보이는 시체가 보이도록 했다. 그래서 정경의 중앙에 뭔가 이게 내용을 집어넣고, 그래서 또한 화면을 사선으로 구성을 해서 단축법을 쓰는데, 단축법은 다 쓰죠. 근데 화면을 사선으로 넣어가지고 단축법을 제시해가지고 전통 초상화의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구성을 붕괴시켰다. 요거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그 초상화랑,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초상화랑 다른 점이 결국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에 제시했다라는 거잖아. 긍정에 제시하면서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개성적인 요소가 원래 나열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모아서 사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기존에 있는 단체 초상화의 개념과의 구도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경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래서 프란스 바닝 코크 분대라는 단체 초상화의 복잡함과 에너지를 증폭시킨 작품인데 1638년 그 마리 디 메디치 여왕의 방문을 환영하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흥분되고 경향된 프랑스 반인 코크 대장의 분대원들이 그 분대원들을 묘사했는데, 작품의 어두운 색깔은 이제 렘브란트가 사용하는 염료 바니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이 아니라, 그래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밤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렘브란트는 빛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 극적인 조명 효과, 우리가 이제 극적인 조명학과는 카라바초를 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렘브란트도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연극 무대 같은 분위기도 역시나 이건 루벤스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여기서 같이 복합적으로 쓰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극적 조명이라는 것은 렘브란트에서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극 무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할스는 안드리안 길드의 사수들과 비교해보면 프란스 바닌 코크 분대원들의 한 군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집중인 모습으로 포착되어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네요. 용어사전 많이 보면 또 지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어사전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 단위, 제가 이거 또 편집하면 30분에서 한 28분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길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사전을 보는 경우는 빈칸, 그리고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사전적, 그러니까 렘브란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렘브란트의 특징이 제대로 잡힌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용어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단어 쓰는 거, 이런 걸 용어사전에서 잡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올리면은 바로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규로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야 내가 이거 하니까 되게 열심히들 하네, 제 입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좋아요 이런 게 있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반이니까. 근데 보지도 않고 조회수는 조회수인데 구독도 없고 좋아요도 없어. 그러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굴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서 여기서 막 혼자 떠들고 있잖아. 나는 도움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또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